한 나라의 경제가 전쟁 중에도 성장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4%대 성장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무너지지 않는 루블화. 숫자만 보면 제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2배가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했을까요? 2024년 가을,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21%를 찍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시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착시와 그 아래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붕괴의 실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러시아 경제의 진짜 민낯이 보입니다.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숨길 수 있죠. 2023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3.6%, 2024년에는 4%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과 나란히 놓이면 이 숫자는 더욱 도발적으로 읽힙니다. 크레민궁은 이 수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을 자랑했고, 푸틴은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모든 예측을 뒤엎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성장을 이끈 건 민간 투자도, 기술 혁신도 아니었습니다. 국방비였습니다. 2024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국방 안보 지출 비중은 전체의 40%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쟁 전인 2021년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포탄 한 발이 만들어지고 터지는 과정은 GDP에 잡힙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폭발과 함께 연기로 사라집니다. 도로를 놓고 공장을 짓는 데 쓰인 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지출이죠. 미래를 가불해 지급의 숫자를 부풀린 것입니다. 이 구조의 허약함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상 0%에 수렴하고 있고, 군수 공장은 풀가동 상태지만 더 늘릴 설비도 투입할 노동력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경제를 끌어올렸다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연료도 함께 꺼집니다. 성장을 유지하려면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전쟁을 계속하려면 경제를 더 쥐어재야 하는 순환의 덫. 이것이 좀비 성장의 본질입니다. 가짜 호황의 이면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 21%,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금리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국가가 경제의 심정지를 막기 위해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비 지출로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돈의 흐름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대출 자체를 포기했고, 민간 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처방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증상만 누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 9%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계속되는 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를 금리만으로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산유국인 러시아에서 국내 유가가 50% 넘게 급등한 현상은 이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작 석유를 파는 나라의 국민들이 기름값 폭등에 시달리는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21%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닙니다. 전쟁 경제가 민간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돈을 빌려 사업을 키우려는 의지는 꺾이고, 경제의 활력은 군수산업 한 곳으로만 쏠립니다. 러시아 경제의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노동시장에는 2가지 충격이 동시에 가해졌습니다. 하나는 전선으로 떠난 병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징집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젊은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2022년 부분 동원령이 선포된 직후 수십만 명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핀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IT 개발자, 엔지니어, 의사 같은 고부가 가치 인력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전체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이는 인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러시아가 선택한 카드는 충격적입니다. 북한 노동자 10만 명이 러시아 공장과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력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설계하고 정밀 기계를 다루고 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숙련 인력의 빈자리는 북한 노동자로 채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경쟁력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군 사상자 수는 100만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 40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한 세대가 전선에서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딘가에서 빌려옵니다. 러시아의 국가 부채는 30년 만에 최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자랑했습니다. 오일머니로 쌓은 국부 펀드가 완충제 역할을 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부 펀드는 빠르게 소진됐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며 전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 금융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은 정부 계약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부 발주가 이어지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거나 국방 예산이 삭감되는 순간 이 대출은 부실 채권으로 돌변합니다. 방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 충격이 시중은행 전체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러시아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1%의 고금리 속에서도 방산 기업들은 정부 보조로 저금리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 기업과 가게는 살인적인 금리를 감당하는데 군수 산업만 특혜를 누리는 구조. 이 불균형이 러시아 금융 시스템 안에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단절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파트너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는 동맹이 아니라 채권자에 가깝습니다. 제재 이전 러시아의 무역 결제는 달러와 유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퇴출과 달러 거래 차단 이후 러시아는 결제 수단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위안화입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 무역 결제의 35% 이상이 위안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달러와 유로 거래가 중단된 이후 위안화는 사실상 러시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팔고 중국은 러시아에 공산품과 기술을 팝니다. 자원을 수출하고 제조품을 수입하는 구조. 이는 과거 러시아가 경멸했던 개발도상국형 경제 모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유럽의 고품질 가전과 산업재가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채우면서 러시아 산업의 기술 수준 자체가 저부가 가치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영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30년간 유럽과 쌓아온 경제 신뢰와 기술 공급망은 사실상 영원히 잃었습니다. 전쟁의 비용은 결국 국민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모스크바 시내 슈퍼마켓에서 유럽산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입 의약품 부족으로 일부 환자들은 대체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체감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각합니다. 군수 공장 노동자는 일반 제조업 노동자보다 두세 배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젊은 층이 민간 기업 대신 군수 산업으로 몰리면서 일반 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중산층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수입 자동차 가격은 전쟁 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전쟁의 대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전이나 종전 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러시아 경제는 금단 현상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떠받치던 국방 지출이 줄어들면 GDP가 급락하고 군수산업 중심으로 고용됐던 노동력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전시특수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마약이었다면 끊는 과정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서방의 최종 단계 제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동결 자산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규모를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자산이 실제로 몰수된다면 러시아의 외환 방어막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여기에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 봉쇄까지 더해진다면 러시아 경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를 모두 잃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탈출구가 남아있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파트너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구조적 회복까지는 최소 한 세대에 약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납니다. 영토 몇 킬로미터, 사상자 몇만 명, 성장률 몇 %.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일부 영토입니다.
이른 것은 유럽과의 30년 경제 신뢰, 첨단 기술 공급망, 젊은 세대의 미래,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자리입니다. 21%의 금리, 40%를 넘어선 국방비 비중, 35% 이상의 위안화 결제 비중. 이 세 숫자는 러시아 경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리킵니다. 역사는 전쟁으로 단기적 이득을 취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공백이 만들어낸 자리에서 K조선과 K방산이 기회를 찾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지정학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푸틴이 선택한 전쟁의 청구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다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쩌면 한 세대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과연 역사는 이 선택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